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추석 특집 종목 진단 70개가 넘는 기업의 진단 6번째 영상입니다. 종목 개수가 적지 않아서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종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영상 아래 댓글에 해당하는 종목의 시간대를 적어 두었습니다. 종목명 앞에 있는 숫자 시간을 클릭하시면 그 종목으로 바로 이동되니까 꼭 이 점 활용하셔서 효율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M2I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주고요. 1999년에 설립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200억 정도 되고요. 설립 이후에 초반에만 좀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이후 1999년 설립 이후에 매출 영업이익 꾸준히 성장 중인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죠. 2017년에 영업이익률은 25.9%, 2년 전에는 23%, 작년에는 26.9%. 스마트 팩토리는 앞으로 변화해 갈 사회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은 꾸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는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몇 퍼센트냐면 43%인데 향후에는 2차전지, 제약바이오 등 신사업 영업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 외 비중을 높이는 매출처 다변화를 추진하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가 14,350원인데 공모가보다 낮네요. 공모가는 15,600원이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장 후 발표하는 분기별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이와 같은 생각도 가능한 걸 보면 향후 분기별 실적 확인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장 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기 쉬워서 기술적인 대응, 차트 관점에서의 대응 역시 쉽지 않은 점은 참고해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차트 보시면 아래로는 13,500원 정도, 위로는 17,500원 수준에서의 박스권을 만든 듯이 보이는데 이에 따라 향후 조정이 나오더라도 최근 저점은 강하게 지켜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연휴 전에 거래량 82,000주였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고 신규주라서 비중이 크시면 좀 부담되고 혹시 손실 중이시더라도 이런저런 것을 고려하면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한 호황제가 없다면 결국 양호한 실적, 분기별 실적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세틀뱅크입니다. 2000년 국내 최초로 가상계좌와 현금결제 서비스를 시작해서 20년 동안 1위를 지켜왔죠. 모 회사는 어딘지 아시죠? 미넨지죠? 상반기 실적은 부진했었습니다. 지역화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역마진이 발생할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은행과 협상을 통해 충분히 마진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서 3분기부터 반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초에 중국 최대 IT 기업인 텐센트와 위챗페이 서비스 업무 제휴 협약 체결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좀 흐름이 좋았었고 이에 따라서 위챗페이 활용처를 확대할 계획인데
국내 위챗페이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는 올해 내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본격적인 실적은 내년에 발생할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은 좀 아쉽죠. 올해 초에 아시아페이와 크로스보더 결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순차적으로 준비를 진행했는데 역시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초 하반기 중으로 크로스보더 결제 관련 개발 작업을 마치고 매출까지 일으키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개발 비용이 증가했고 여행이 막히면서 수요도 발생하지 않아서 연기하기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금성 자산은 풍부해요. 상반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965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를 활용해서 신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M&A도 검토 중인 것 같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9월 중순 이후에 이처럼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3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갖긴 하는데 코로나19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향후 반등 시에 1차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32,000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에로티베큐움입니다. 에로티베큐움 하면 뭐죠? 건식 진공 펌프죠. 매출 비중도 높아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공정 부산물을 제거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말씀드린 건식 진공 펌프 상반기 매출에서의 비중은 63.6%입니다. 반도체 기술의 변화로 증착과 식각 공정의 스텝 수가 증가할 경우 자연스레 진공 펌프 판매 대수가 증가할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진공 펌프 시장 점유율에서 시장 점유율은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진공 펌프 역시 국산화 이슈가 생길 수 있음을 보면 점차 점유율 확대 측면에서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3분기 실적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디스플레이형 장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역시 단기보다는 긴 호흡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봉 흐름 이렇고요. 짧게 볼게요. 주봉 흐름 이렇고 주봉 보시면은 2017년의 고점 변동성이 컸었던 가격이 17,500원 이상에서는 좀 변동성이 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월봉도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꽤 올라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2017년 고점 수준까지 올라온 걸 보니 그쵸?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뭔가 기대감이 있는 듯 그런 흐름이에요. 단 에로티베큐움의 실적이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향성이 이처럼 우상향이라고 할지라도 주가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일봉을 보더라도 변동성이 은근히 커요. 이게 분기별 실적 변동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은 꼭 염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감안하면 비중의 크기 좀 적정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포트에서의 종목별 비중 조절. 어찌보면 진짜 실전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기업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이요. 최근에 얼마 올랐죠? 올해 3월 저점으로 해서 여기 저점에 사셨던 고점에서 물리셨건 알고 계셔야 돼요. 3월 중순에 저점이 얼마였냐면요. 5만원이에요. 최근 고점 5945. 약 5개월 동안 9배 상승했습니다. 현재 SK케미칼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지난 9월 9일 이처럼 한번 이때 장중 저점이 무려 18%나 하락했었죠. 이때 이슈가 뭐였죠?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중단 관련 이슈였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로 그치고 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잠깐 반등 보이더니 야곱야곱 힘없이 지난 9월 9일 이때의 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좀 힘이 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기관도 야곱야곱 또 꾸준히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최근 임상 중단 사유가 뭐였죠? 횡단성 척수염입니다. 이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닌가 봐요. 횡단성 척수염이었는데 지난 7월경에도 횡단성 척수염 때문에 임상을 중단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것 아셔야 됩니다. 네이처 연구 저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9월 초에 임상이 중단됐을 때만 해도 임상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다. 백신과 무관할 수도 있다. 관련성을 확인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고 했지만 여러 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3상이 재개되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미국 내에서 3상 임상시험은 보류 중이에요. 딴 나라에선 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완전 최근 뉴스죠.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일 10월 1일 FDA가 요청한 데이터는 이번 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네요. 그 후 FDA는 이를 분석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FDA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전성 관련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요청한 거예요. 이제 분석하겠죠.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개발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개발을 지원하고 미국에 3억 회분을 확보하기 위해 무려 12억 달러를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대선 전에 백신을 승인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FDA에 달려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데이터를 곧 받을 거고 분석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건데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관련 어떤 결론, 판결을 내릴지의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관련 전문가가 아니어서 더 드릴 수는 없겠지만 드리는 게 어쩌면 또 이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일련의 일련 과정들을 보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결국 불확실성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의미 있는 반등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리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5번째 기업은 더존 비주온입니다. 국내 대표 ERP 기업이죠. 전체 매출에서 지금 말씀드린 ERP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게 약 5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생각보다 주가 흐름은 저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시가총액은 작지 않아요. 3조 1000억. 차트에 없는 좀 레포트에 없는 다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더존 비주온은 연간 이자만 얼마를 내야 하는 지금 구조인지 아세요? 연간 이자만 약 무려 70억 원이 넘게 나가는 구조입니다. 왜? 일단 중소기업으로 보면요. 1년간
7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기도 힘든 기업도 많거든요. 순이익도 그렇고. 근데 이자로만 더존비주얼은 70억 원? 알고 계셨나요? 왜죠? 작년 부영으로 서울 을지로 빌딩 매입을 위해 2,500억 원을 조달했죠. 금리는 2.65%. 그리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단기 시설 자금 대출을 위해 또 180억 원을 대출했는데 이자가 2.48%. 그렇기 때문에 연간 70억 원의 이자. 작년부터 순이익이 연간 500억 원 이상이 나와요. 더존비주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부채 뭐 한 5년 이상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단순 그냥 쉽게 뭐 넘겨 흘릴 수도 있겠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야, 그 돈 연간 70억 연간 순이익 500억 이상 번다고 하지만 야, 그게 돈이 안 나갔으면은 배당도 좀 많이 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주주 입장에서나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사실 그렇죠. 그쵸? 아씨, 건물 사는데 2,500? 그래요. 연간 70억의 이자. 다만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 클라우드에 기반한 ERP 등 기업용 솔루션에 대한 시장 확대 등 전망은 밝지만 향후 코로나19 종식 또 주요 기업들의 전반적인 IT 투자직의 여부 등의 관심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거래량 연휴 전에 10만 주였어요.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거래량도 많은 편이 아니고 흐름을 보면 단기로 접근해서 수익 내는 것도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접근하시더라도 비중은 크지 않으셨음 하고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97,000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의 강한 하방 경직성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화이팅입니다. 마지막 기업은 두산밥캣입니다. 두산그룹 얘기를 드려야죠. 먼저 두산그룹의 자구한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 두산인프라코어를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할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죠. 인적 분할을 통해 두산밥캣을 거느린 투자회사는 두산중공업과 합병시키고 사업회사만 매각하는 방식인 거죠. 따라서 이번 매각 대상에서는 두산밥캣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산밥캣을 언제요? 2007년에 5조 원의 인수를 해서 금융위기 때 위기도 겪었지만 잘 키워서 지금은 모회사 두산인프라코어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데 당연히 팔고 싶지 않겠죠?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진척이 없고 채권단 압박이 거세지면 밥캣까지 매물로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두산그룹이 어땠죠? 두산인프라코어의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 소송에 대한 우발 채무를 책임지기로 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은 흥행 분위기다 보니 이제 밥캣 매각 이슈는 없어진 듯합니다. 또 모르죠. 두산그룹이 두산 밥캣까지 내놓을 수 없다는 생각하에 소송을 떠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anyway, 며칠 안 된 소식인데요. 지난 9월 29일 두산밥캣이 미국에서 2020 임팩트 어워드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혁신 리더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9월 29일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시상식에서 수상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또 뭐 기술력 인정받은 거니까 긍정적인 소식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3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지만 올해는 지난 1분기, 2분기보다 견고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역시 긍정적입니다. 최근 두산 밥캣 딜러들의 재고가 4개월 미만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대형 딜러와 렌탈 업체들로부터 재고 축적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 내년부터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죠. 지금은 두산그룹 관련 이슈에서 중심이 놓여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 본연의 펀더멘탈로 집중되는 시기가 분명 올 거다. 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종가상 25,000원은 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고 향후 반등 시 30,000원을 강하게 돌파 안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처럼 6개 기업에 대한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놓으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